쥐고 흔드는 1조 이상의 하루씩 매수했다 매도했다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매매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람이 하는 매매가 아니거든요. 그런 매매들이 많다라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외국인은 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화장품하고 라면으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추세적으로 올리려면 이런 자금의 움직임 가지고만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의 움직임이 안 느껴진다는 게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려면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1부는요. 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전략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저희가 시선을 맞추면서 네. 오랜만에 이렇게 원래도 반선을 시선 하지 하나 않고. 맞췄죠. 시선 위치가 맞췄죠. 달라서 그렇지. 약간 눈높이가 네. 좀 비슷한 네, 상황에서 함께하게 되죠. 좀 연습을 하고 나서 칠판은 쓰려고요 이제. 뭐 능숙하게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사실 AI잖아요, 네. 원장 의원님. 근데 뭐 AI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사실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뭐 뉴욕 증시가 뜨거웠다고 하지만 어제 이 상승을 화끈하게 이끈 건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 아닐까요? 어떤 의견? 저는 좀 가지고 생각은 계신지. 다른데요. 아, 그러세요?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오르고 애플이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이제 뉴스 타이틀에는 그렇게 많이 적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FOMC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금의 힘.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 그래서 FOMC에서 무언가 선물처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또 한번 이번에 선물 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 리듬에 맞춰 좀 춤 좀 추면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네. 개별적인 그 산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전체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며칠 동안 그 고점을 계속 조금씩 경신시키는 그러한 그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만 떼고 봤을 때 네. 액면 분할 첫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액면 분할이 되면 그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좋아지는 건데 지금 지난 요 며칠 사이에 그 미국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 있는 가장 큰 주체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액면 분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에서 캐시 비중이나 아니면 업종 비중을 볼 텐데 이미 캐시 비중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금 주도주에 대한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 부분에 대한 플레이를 지속하려는 그러한 포지션의 추가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그러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네.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 유틸리티하고 신재생이고 네. 사실은 택이 많이 오른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유틸리티나 이런 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FOMC가 좋을 것 같아서 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FOMC에서 약간 매파적인 얘기를 할까봐 네. 약간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짰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면 물가도 같은 날 나오거든요. 그렇죠. 딱, 물가도 네. 같은 날 나오죠. 근데 네. 물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물가랑 고용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가 페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룰 변수인데 물가 데이터가 조금 더 고용보다는 안정적이에요. 최근에 흐름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던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내려오는 추세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유가에 대한 움직임도 긍정적이고 한 변수들에 있어서 고용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페드에서 물가에 대한 긴장감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CPI가 같이 발표된다는 것에 시장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려 만약에 중요한 고용 데이터가 같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닐 것 같고 말씀하셨던 업종 간의 그러한 움직임에서는 애플하고 AMD 같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 종목들의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테크 쪽에서 많았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한 부분을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말씀하셨던 다른 업종이 좀 더 영향을 크게 줬을 수 있지만 그냥 하루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주제가 AI의 힘 더 단단해졌나 이거든요. 뭐 깔끔하게 결론부터 내고 가겠습니다. 네, 더 AI 힘은 단단해진 겁니까?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그 주요 플레이어들이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애플이 AI를 자기 회사 이름을 넣어서 애플이라는 그 앞에 용어를 붙였지만 사실 제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플레이어의 한 1년 정도라는 기간을 앞으로 봤을 때는 잠재력이 그렇게 약한 플레이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추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상태. 그렇다면 그 업황이나 그 기술의 트렌드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가 이제 단단해졌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엔비디아의 아마 다음 분기 실적의 EPS 증가율은 떨어질 게 거의 뭐 명확과 물론 120%도 높은 거긴 하지만 네. 지난 3분기 400% EPS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 엔비디아의 이 투자 사이클은 어쨌든 모멘텀으로는 꺾이는 거는 맞는 거고 EPS로만 보면 네. 대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네. 애플의 뭐 AI 폰이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든 뭔가 소비 쪽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네. 이 AI 힘이 단단해졌다라는 게 네. 투자에서 소비로까지 연결시키는 고리가 이번 하반기에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이게 되면은 사실 옛날 나스닥 그 버블 때를 보면 주식이 많이 오르거든요. 소비로 그렇죠. 넘어가면. 그렇죠. 그걸 언제쯤 보세요? 지금 한상희 연구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한 3개월 전에 2%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뤘다면 아마 동일한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QOQ나 YOY 데이터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부분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피크에 대한 그 고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다 넘어섰잖아요. 네. 그 말은 저는 이 현상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현상의 본질이 뭔가 굉장히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준다라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말씀하셨던 대로 피크 로직을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높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AI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변화나 발전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그 혁명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을 예측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당연히 시장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관점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다음 실적 발표에서는 그런 현상이 다시 안 나타나고 다시 예전처럼 그러한 그 6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뭐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캐파라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더 이익률이 낮은 회사들이 캐파에 의한 제약이 더 많은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 25년까지 다 풀로 부킹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이 다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의 개념들에 대한 피크 로직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 엔비디아가 이번 발표에서 신제품 주기를 더 짧게 시장이 생각하던 것보다 줬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더 만들 것이고 그게 당연히 추격하려는 다른 반 엔비디아 연합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지만 그게 대응이든 아니든 새로운 방식과 행동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그게 소비나 이런 부분들에 따른 공급자 부분이 아니라 소비자의 역할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그 현상은 폭발적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상반기 때 삼성에서도 지금 갤럭시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많이 이슈를 했다가 지금 조금 잠잠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기술의 진보나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고 있는 느낌이 전혀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런 느낌까지 지금 최근에 받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애플에서도 그러한 주가의 반응이 하락으로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이 과연 나왔을 때 너무나 그 새로운 제품이면 아직 사용법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전기차도 만약에 자율주행차도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적응하는데 처음에 좀 무서워서 자율주행 쉽게 버튼 못 누릅니다. 자기 차에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걸 안 눌러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좋다고 얘기하기가 못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앞으로 겪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AI와 관련된 휴대폰에 되든 PC에 들어가든 지금도 이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그 풀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 부분을 적응하는 문제지 이 제품의 퀄리티나 발전의 강도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좀 투자자 관점에서 네. 여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낯설지만 소비자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구나라는 네. 그 장벽이 낮아질 때까지 시간이 네. 있고 그렇죠. 그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출이라던가 이렇게 단적으로 소비자가 반응하는 걸 더 많이 느껴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조금은 낯선 단계에서 AI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을 때 네.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어떤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바로 잘 되는 것들이 있고 네. 어떤 것들은 좀 반영이 덜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차이는 그렇죠.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똑같이 낯선데 왜 어떤 것들은 AI라는 이름을 달고 반영이 주가에 바로바로 되고 어떤 것들은 좀 더디게 될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레퓨테이션이나 전문가가 확실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전달해주는 전달해주는 화자의 사람, 네. 화자와 공신력? 네. 그리고 어떤 큰 회사가 다른 회사와 연계해서 뭔가의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예, 예, 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지금 구글이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업체와도 지금 연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거 구글하고 한데 이게 다른 데랑 한다는 것보다 그럼 구글은 AI의 핵심 플레이어잖아. 이런 식에 대한 그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어떤 네.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은 이미 검증이 된 회사든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발표 전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도 오픈 AI랑 같이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애플의 주가를 더 많이 30% 정도 반등하는 사이에 네. 한 그 30% 반등의 10% 정도는 만약에 오픈 AI가 아닌 다른 플레이어랑 한다라고 하면 덜 올랐을 수도 있죠. 그런 핵심 플레이어에 대한 그 밸류, 네임 밸류를 굉장히 네, 네. 높게 사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참 미국 주식이 좋았고 네. 사실 중국이 한창 좋다가 5월달에 이제 중국이 좀 주춤해서 지금은 다시 나스닥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시장이 됐더라고요. 지금 네. 5월 말 6월까지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건지 오르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선거 이전까지를 좋게 보고 선거에 거의 가까워진 시점부터는 좀 조심스러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전까지면 지금이 이제 6월이기 때문에 네. 한 9월, 10월 중순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면 지금 역사적 고점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상태의 주식시장에서 추가적으로 3개월 동안 올라가면서 무언가 강세가 발생할 때는 대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강했던 그러한 AI와 빅테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 있는 뭐 전기를 공급한다든가 뭐 관련된 그러한 그 주변 주식들이 계속 그 현상을 이어갈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네. 9월 뭐 10월까지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 갈 것 같다라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나의 그 전망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든지 그런 약간 좀 전체적인 탑다운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페드의 태도입니다. 저는 지금 그 내일 모레 이제 실제 발표 내용이 나올 네. 텐데 네, 네. 뭐 내용상에서보다는 저는 그 립 서비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많이 모르고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옵션들도 그렇게 크게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페드에서 과연 무언가를 얘기를 해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저는 상황이 작년 그 12월에 페드가 갑자기 위험 자산에 굉장히
사도 된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줘서 주식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고 한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 정도면은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라는 부담을 시장이 갖고 있을 때 그때 페드에서 FOMC에서 더 해도 된다라는 분위기에 뉘앙스의 멘트를 해준 것이 당시에 봄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고점을 넘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그 고점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과연 해도 돼? 라는 부분의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픽아웃에 대한 그러한 우려와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연초랑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FOMC에서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는 유동성이나 아니면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페이버 있는 멘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 남은 3개월을 갈 수 있는 그 엔진을 그 FOMC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만약에 FOMC에서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각을 바꿔야죠. 아주 단기적으로는 네. 이제 역대 제가 대선 수익률을 쫙 보다 보니까 네. 대선에 가까울수록 수익률이 좋아야 재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죠. 높고 네. 6, 7, 8월 오르는 것보다 8, 90 오르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이번 FOMC에서 오히려 조금 매파적으로 눌러놓고 네. 나중에 왜냐면 연준이 이제 확실하게 안 게 자기들이 유동성만 풀면 바로 주가 오르는 걸 알았으니까 네. 오히려 7월 뭐 FOMC나 8월 잭슨홀 이런 식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네. 오히려 이번부터 이 글로벌 통화가 좀 이렇게 되면서 사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10월까지 좋게 보셨으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민주당 관련된 쪽에서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연초에 행동을 그렇게 세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4월 달에 사실 나스닥이 네, 장중 기준으로는 9%까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거기서 눌렀다가 사실 5월 달에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차원에서는 그때는 채권 시장이 그 굉장히 많이 그 FOMC 페드보다 앞서가고 있었어요.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갔었대요. 금리를 네. 많이 뭐 6번, 뭐 5번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 앞서가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되려 그 페드 쪽에서는 그 부분이 불편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구간이 채권 시장이 페드보다 인라인하게 혹은 더 약간 보수적으로 바꾸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런 식의 조정을 안 해놨으면 지금 채권 시장이 가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막 3.9 이런 10년물 금리를 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그 10월까지의 그 정책 의도를 반영시키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든 자금의 근원적인 부분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둘 다 봐야지 주식 시장만 보면서 그런 전략을 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좀 주목해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한 달여 전쯤에 출연하셨을 때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탈피하기에는 어렵다고 네, 말씀드렸죠. 좀 예. 복잡한 부분이 예, 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여전히 그런 의견이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보다 조금 주식이 빠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안타까운 네. 일이고요. 예, 지금도 좀 지금도 국내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좀 그 강세를 찾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만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렇게 순환매가 이렇게 강하게 돌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올해 굉장히 주식을 많이 산 것은 맞는데 이게 정말 그 현물로 액티브한 사람들이 주식이 좋아 보여서 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파생과 연관된 알고리즘이나 이런 매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선물의 움직임과 현물의 움직임이 일관성인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물은 어느 정도 많이 샀는데 선물 시장이랑 파생 시장에서는 쥐고 흔드는 1조 이상의 하루씩 매수했다 매도했다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매매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람이 하는 매매가 아니거든요. 기계들이 하는 매매인데 그런 매매들이 많다라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외국인은 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나타나려면 저는 그거는 삼성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삼성전자의 지수 전체에 대한 영향과 삼성전자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AI라는 부분의 노출도가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삼성전자가 해주어야 외국인들은 아마 한국 시장에 더 관심이 생길 겁니다. 단지 화장품하고 라면으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오르냐 그르냐를 떠나서 네.
공매도가 현재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오르는 종목을 공매도를 할 수가 없으니 그쵸. 일단 오르는 거를 계속 사는 수급이 있어서 네. 외국인들이 아까 얘기하신 기계 매매에 더 많이 집중돼 있다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선물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과거 3개월 동안 누적으로 3조 이상의 매도가 잡혀 있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두 가지를 섞어서 보면은 네. 선물이 되돌려지는 강도가 하나 있고 네. 공매도가 없어서 기존 종목들이 좋은 걸 같이 맞물려 보면 지수로는 이제 박스권에 오히려 하단 근처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하방 리스크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러한 그 복합적인 포지션이 부정적인 가격 흐름에 유리할 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려 그 포지션이 풀리면 반대적으로 시장을 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주지 더 빼는 쪽으로 올리는 전략이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선물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적지 않은데 이것이 크지 않은데. 크지 않은데 예, 추세적으로 올리려면 이런 자금의 움직임 가지고만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의 움직임이 안 느껴진다는 게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려면 저는 삼성전자가 뭔가의 호재가 발생해서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삼성전자 주주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세요? 입장에서 수호신 비슷합니다. 네, 아, 거의 수호신처럼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만 좀 해라 할 정도로 이제 계속 하셔야 삼성전자를 됩니다.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호를 어떻게 그 괄목할 만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가 저도 너무나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그야말로 뭐 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좀 이 박스권에 갇힌 걸 좀 탈피할 방법이 정말 3점밖에 없을까? 좀 다르게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요인들은 없을까요? 좀 이제 다들 답답하실 좋은 수 질문이네요, 있으니 진짜로. 다른 그 판로를 한번 제가- 들어보는 거죠. 예. 제가 그 항상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네. 사람이라 확실한 답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건 그냥 없습니다. 아, 저 이렇게 단호하실 수가. 왜냐하면 이게 모멘텀이 삼성전자 아닌 걸 물어보신 건데 그렇죠. 네. 없다. 없다. 존재하지 없습니다. 않는다. 지금으로선. 예, 지금으로서는 이 거의 정도 지지부진함을 뚫어주려면 3전 정도가 제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네. 건 99%나 95% 정도 아. 위일 때 제가 이런 표현을 네. 쓰거든요. 네. 네, 안타깝지만 현실을 네. 우리가 투자자는 우리가 위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어스를 가지면 안 되는데 바이어스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상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확률이 90%도 아니고 95%가 되면 희망 고문 자기한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네. 삼성전자 여신이셔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좋아져야만 네. 우리나라 시장 반등은. 네, 외국인의 입장에서.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네. 몸에 없다고 해서 제가 굳이 찾아보고 싶은데 네, 네.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자동차 전차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2차 전지라고 하는 업종이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물론 그렇죠. 지금 약간 네.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네. 혹시 지금 죽쓰고 있는 테슬라가 네. 혹시나 하반기에 FSD가 됐든 뭐가 됐든 좋은 그림이 나오고 뭐 중국에서 팔리고 이래서 네. 2차 전지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뷰가 나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그 시장인 유럽과 미국이 중국 이 세 군데가 핵심인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인 것이고 네. 그 우리 입장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볼 때는 유럽과 미국이라는 두 시장을 봐야 되는데 네. 미국과 유럽이 둘 다 소비가 약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기차만 소비가 약해지는데 더 많이 살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관련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배터리 그렇죠. 쪽이니까 기술적인 차트의 움직임의 모양은 굉장히 부담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의 그 감소하는 속도는 떨어질 네. 겁니다. 뭐 마이너스나 아니면 증가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떨어지는 증가율의 폭은 줄어들 거예요. 네. 그 부분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단기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게 방향성을 만들 정도가 되려면 전기차 관련된 그 업체들이 한 6개월 전에 무너질 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추정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최소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내연기관차 정도의 그러한 그로스 정도는 나온다. 뭐 이런 뭔가가 개념이 나와야지. 아니면 그 부분은 단기적인 플레이가 적당할 대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테슬라가 잘 될 경우에 그 부분을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시장 전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MS가 증가하는 상황이 전기차가 잘 되는 테슬라의 상황일 텐데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AI에 베이스된 회사들 중에서 가장 그 주가가 안 좋았던 회사들 중에서 다시 올라간 게 대표적으로 애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주가가 한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퍼포먼스가 가장 안 좋은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심 핵심 경쟁력의 AI를 잇는 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거나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이 부담이 없는 데는 어딜까라고 하면 저는 그게 테슬라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저는 그 카카오가 좀 떠오르거든요. 네. 카카오가 2015년 정도에는 도대체 이 복잡한 구조를 해가지고 맨날 돈 못 벌고 뭐야? 네. 그러다가 17년부터 해가지고는 조금씩 개선되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엄청 대박이 그렇죠. 났었잖아요. 그때 바로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구간이 나타나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구조는 굉장히 그러한 그때 카카오가 갖고 있던 핵심적인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지만 중요한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메타 구조의 비즈니스 구조랑 테슬라가 현재 갖고 있는 구조는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네. AI라는 것, 뭐 우주와 관련된 부분,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그걸 어느 누구도 좋게 평가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방향성이 달라진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는 지금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대략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우리나라 2차 전지주의 연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관련성으로 보는 게 네. 맞는 거고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2차 전지가 네. 막 장기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 이게 결론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 이야기로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앞선 질문들을 하면서 좀 충분히 소화가 되긴 네. 했어요. 뭐 매드의 입은 어떻게 될 것인지라던가 물가에 대한 부분까지 여쭤보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다가오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FOMC에서 그렇죠. 무슨 말을 할지, CPI, PPI는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그 경제 데이터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으냐 낮으냐 당연히 항상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 중요한 부분은 평상시 하시던 대로 보시고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은 그 현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 페드에서 그 데이터를 바라보고 시장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뉘앙스를 읽으라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시장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의도가 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뜻대로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시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선거와 연관된 부분에 선거 네. 전략으로도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은 데이터가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면 페드가 그것을 방어하려고 해야 의도가 있는 행동일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두면 시장이 약해질 그러한 상태인데 립서비스도 안 준다. 이거는 의도가 제대로 있는지 의심받을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봐야지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페드의 의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데이터 중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게 6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이제 그 일한 날짜가 달라가지고 감소한 거로 보이지만 일별 수출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일별 수출 금액이 잘 나오면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네.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어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요 수출 데이터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네. 요게 혹시 아까 얘기했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혹시? 우리나라 시장이요. 네, 우리나라 수출이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출은 당연히 늘 중요한데. 네. 근데 아까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에 네. 대해서 말씀을 나눌 네. 때처럼 지금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안 네.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국내 기관의 움직임이 거의 시장 가격에 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안 네. 느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제 순환매 플레이만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상태에서 방향을 만들려면 외국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그 수출입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수출입 데이터에 민감하려면 말씀하신 이번 달이 아니라 3개월 내지 6개월의 연속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의 방향성을 줄 만큼의 데이터인지는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몇 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확실하지 네, 않다. 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구조적인 성장 지역이 아니라 사이클적인 경기의 민감도가 그쵸. 엄청나게 높아서 굉장히 증가율이 높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을 때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갑니다. 네. 자금들이. 근데 어느 정도 좋아진 부분들이 이번에도 좀 더 좋아졌어. 좀 더 나빠졌어. 이럴 때는 외국인들이 그러한 시각을 반영시키질 않아요. 그러한 그 행태가 잘 안 느껴지는 정도의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전략 관점에서 좀 더 집중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 미국이야 뭐 나오는 이야기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좀 전환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시점에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뭐 보통은 미국과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하겠지만 요즘엔 또 여러 가지 판로가 그렇죠. 있어서 많이 하시죠. 다양하신 네. 곳들을 비롯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럴 때 가져가는 투자 전략,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좀 전환이 될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져가야 될 투자 전략에 좀 결이 바뀌어야 될까요? 통화 정책 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ECB에서 금리를 한 번 인하했고요. 예. 네. 연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면서 하고 있고 네. 이제 FOMC에서 결정이 나올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에서 통화 정책이 네.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통화 정책 이외의 다른 부분을 믿을 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좋다라는 부분은 다 이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 반영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상태에서 재정 정책을 뭔가를 쓸 것은 미국 말고는 딴 데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질문이 미국만을 질문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유럽에서 뭔가 재정 정책이 강하게 나올까? 일본이 나올까? 인도도 지금 선거에서 야당의 비중이 높아져서 그 부분 때문에 과연 정책의 속도가 늦춰지는 건 아닐까라는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지는 방향이 다른 이슈들에서는 있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강하게 주는 게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시장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태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원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핵심 지역이 그냥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짜본다라는 것이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거나 위험이 더 많은 변동시켰을 네. 때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지금은 저는 그 외의 포지션은 그냥 놔두시거나 아니면 뭐 되려 미국으로 더 옮기시거나 그런 비중을 좀, 부분들이 네. 예, 더 나을 것 같이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 투자 전략에서는 지역을 분산할 때와 모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최소한 분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아라. 네. 전략이 또 관련해서 갖고 오신 게 네. 주식을 우리가 7조를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채권을 20조를 샀다. 이게 네. 결국은 통화 정책이 전환이 되면 네.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채권을 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거든요. 네, 네. 이 전략의 뭐 위험성 또는 뭐 긍정성 뭐 어떤 식으로 평가하세요? 저는 뭐 베이스가 제가 채권을 먼저 한 사람인데요. 그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중요도를 사람들이 중요한 만큼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 2년 정도 개인분들이 채권을 많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물린 분들도 있으시고 뭐 아니면 그 이자는 계속 받지 이런 식의 지금 상태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권 자체를 더 알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플러스 값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산 포지션이 수익이 나든 안 나든을 떠나서 채권으로 그렇게 큰 손실이 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레버리지를 만약에 안 사셨다면 그건 다른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 입장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향후 점점 더 노령화 사회가 되는 상황에서는 투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의 안정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이번에 채권 투자가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페드가 의도를 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나쁜 포지션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채권 이제 알채권은 갖고 네. 있으면 만기까지만 기다리면 손실은 절대 안 보잖아요.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ETF는 듀레이션이 계속 고정이 되기 때문에 네.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손해가 영구히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요즘 ETF 매매를 많이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채권 ETF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권 ETF 투자는 그냥 채권 현물을 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ETF가 굉장히 좋은 그런 수단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만기와 채권의 구조적인 장점을 누리는 데는 그냥 채권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양쪽에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상품이 ETF인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말씀하신 한상희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아마 매수하셔서 내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렇지. 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이런 건 이렇게 움직이네? 라는 것들을 공부하셨다면 그 공부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종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하반기에 이제 뭐 6월이니까 사실은 7월부터 하반기에 대한 네. 투자 전략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네. 이사님께서는 혹시 좀 주목하시는 업종, 시청자분들과 뷰를 좀 공유하고 싶으신 업종이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지막 뭔가 그 불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업종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AI 쪽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IT 쪽이 될 것이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소비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의 화장품과 뭐 음식료 업체나 이쪽에 많이 깔려 있는 개념이라서 이 두 가지는 하반기에도 계속 연속될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에 이 대응은 저희처럼 30년 가까이 이 일을 계속 한 사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버스에서 내리면 다시는 네. 못 타게 되고 마지막에 타면 큰일 나고 이게 뭐 우리 역사상 천재인 뉴턴 아저씨도 그렇게 남의 화학 주식으로 망가지셨는데 그렇기 이게 때문에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케인스도 하면서 주식하기 슬픈 것 같기도 힘들었고요. 하면서 그럼요. 뭐 다 네. 그렇습니다. 다 천재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식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관 투자자인 저희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기회만이 아니라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대비 성과를 못 내면 저희는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시장의 가장 마지막 그 구분응선에서 꼭지를 갈 때 그때 한번 잘못 내리면 다시는 못하면서 네. 큰 흐름을 겪게 돼요. 네. 어려움을. 그러한 경험을 마지막 구간에서는 안 하려면 잘 안 파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들고 있는 게. 왜냐하면 조금 올라가면 팔고 싶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그 근원적인 힘이 아직 살아있는가? 그 부분이 끝나지 않으면 그 주식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했는데 더 올라요. 근데 근원적인 흐름을 잘 읽고 있다라는 확신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엉뚱하게 읽었는데 막 계속 가지고 있어. 네네네. 그럼 큰일 나잖아요. 네, 뭐 네. 지금 뭐 본인 저는- 포지션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네네네. 네. 안 되는 거는 빨리 팔고 네, 안 되는 되는 건- 걸 더 가져가는 네. 느낌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수익이 안 나는 것을 처분하고 수익이 나는 것이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를 다시 더 사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인간의 우리가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게 수익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게 손실로 인간은 느끼기 때문에 생존 본능 때문에 그 부분을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역행해야 되는 것과 역행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역행해야 될 때는 가장 모든 사람들이 안 좋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때는 역행을 해야 되고요. 그 사이 구간에서는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역사상 고점을 미국 시장이 계속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중간 부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네. 좋은 상황 쪽이겠죠. 그 구간에서는 이 부분을 자기가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역행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자기의 본능에서 느껴지는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다른 자산까지 다 포함해서 네. 우리 구독 시청자분들한테 네.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게 뭐 주식 비중이라든지 자산 다른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장에 조금 더 강할 확률이 있어서 그 포지션을 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설명드린 대로 그 포지션을 가지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게다가 그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갖고 가기 위해서 다른 이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약간의 안전자산인 거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이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안전자산을 갖고 있는 것은 대략 보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각대로 강하게 가더라도 이 생각 때문에 가는 것이 내 계좌의 수익을 늘려주지만 이게 굉장히 들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들고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채권이나 다른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면 이게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이쪽 포지션에서 좀 괜찮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같이 시장에서 8, 9분 능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부터는 이 내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변경해서 수익을 내지? 라는 게 아니라 내 이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안전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30에서 50%는 가져가는 게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 지는 것 때문에 이런 전략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절대 수익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수익도 잘 되고 상대 수익도 잘 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머리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들으면서 그러셨는데 실제로 하긴 굉장히 어려우실 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한테 돈을 맡기신 고객들의 눈길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는 그 눈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언급하신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저희 1부 마무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우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전략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